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필기 소비자 관련법 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과목 중에서 이 소비자 관련법 부분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 같은 것들은 꼼꼼히 보셔야 되고 대강 보고 찍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곤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인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좀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은 좀 스킵, 그러니까 안 보고 넘어가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 강의 동안 계속적으로 보고 같이 익히시면 충분히 뭡니까 저희 상담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첫 강인데 소비자 관련법 이제 먼저 민법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민법은 법 중에서도 좀 어렵고요. 가장 기본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 이런 거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들이 대체로 시험에는 단독 문제로 그렇게 출제되는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만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다음번에 나타나는 무슨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쉽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교재 첫 번째 보시면 민법의 기초라는 게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민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르는 법.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면 대체로 법하면 막 형법, 그래서 막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그렇죠, 물건을 팔거나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럼요,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겠습니까? 교통, 버스, 택시 이런 거 쓰는 일이 많고 또 하루에 매일같이 뭡니까? 점심에 나가서 밥 사 먹잖아요. 이것도 전부 민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수단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사 먹는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이게 다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내용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민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사라는 뜻이 사사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요거하고 이제 구별되는 것이 공법이에요. 이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련성이 좀 높은 거를 얘기하는데요. 대체로 형법 또는 소송법 이런 것들입니다. 재판을 받는다 만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아니면 또 범죄가 저질렀다 이런 게 공법이고, 왜냐면 이제 경찰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소송법 같으면 판사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들은 공법인데 제가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무슨 공무원이 꼭 개입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제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건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을 사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일반 사법이라고 해서 이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뭐 등기법이나 아니면 이자 제한법 이런 거 뭐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다 이게 다 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민법이라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뭐 구별하는 것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보시면 민법의 법원이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법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에 간다 이럴 때 법원 그게 아니라요. 이게 법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근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민법을 기초를 이루는 근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기 나오죠. 형식, 뭐 존재 형식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렵죠. 쉽게 해서 이 민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법전입니다. 민법 조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민사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사법에 이제 민사의 어떤 법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법이니 이자 제한법이니 이런 것들이 민사특별법에 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기도 하고요. 관습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저 없으면 조리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법의 어떤 근거, 조항 이런 또는 이 민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근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마 거기 교재에는 좀 위로 쓸까요? 성문법과 불문법이라고 나눠서 얘기할 텐데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다?
문자를 법전에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문자로 써놓은 것들을 이제 성문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민법전하고 민사특별법 같은 것들이 문자로 써져 있는 거죠, 법전에. 근데 이제 이 법전에 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 법전에 내용이 없으면,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판사가 방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이제 관습법이나, 그렇죠, 관습민법이나 조리를 사용하게 돼요. 이 조리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쉽게 해서 조리 있게 말한다라는 표현 아시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조리 있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요거를 우선시하고, 이게 없으면 요거를 보충 가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문법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우선시하는 건데, 이 뭐죠? 경우에 따라서 불문법을 어떻게 한다?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 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관습법까지 이해되실 거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리 있게 말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공서양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민사사건,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 안 갚는다니, 이런 게 민사사건입니다. 아니면 뭡니까? 제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는 게 깨져서 왔어요. 그럼 이거 돌려달라고, 돈으로 바꿔달라는데 돈으로 못 바꿔준다느니,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이런 싸움이 이제 결국은 끝까지 가면 법원, 판사한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법원 말고 이제 그야말로 이 법원, 판사한테 가는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가 재판하게 됐을 때 누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증거를 가지고 따질 때 법 규정을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문법이 없으면 뭐 관습법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 이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판사가 뭡니까? 이 판사의 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판사는 재판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때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다? 이 조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판사가 합리적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표현을 쓴다? 공소양속이나 경험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소양속이라는 공공의 어떤 질서와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나오니까 살펴보시고요.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는 판사들이 판례를 참조를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법원조직법에서 이 판례는 근거가, 즉 법원이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까지 우리 교재에 나오니까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 민법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실까 해요. 민법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걸어왔느냐라고 하면, 이 근대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현대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법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근대 사회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 전쯤에 유럽에서는 그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쉽게 해서 왕과 귀족을 밀어내는, 그렇죠, 몰아내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 이제 국민들이 권리를 가져왔죠.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일어난 거고,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토대가 돼서 현대 사회로, 이제 근대 사회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민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백성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유권은 좀 절대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을 절대시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왕과 귀족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즉 백성 내가 갖고 있는 걸 막 뺏어가요. 지네들이 뭐 다 모든 게 왕 거래요. 모든 게 귀족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게 솔직히 없어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기른 곡식인데도 이건 뺏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귀족을 몰아낸 다음에는 내 거는 내가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유재산제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절대시했습니다. 이때는 뭐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동시에 계약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랑 사고 팔든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과 귀족이 너는 그거 팔지 마라, 걔랑만 뭐 심지어 결혼도 누구랑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애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팔든지 누구한테 사든지 니들이 간섭하지 말고 이건 모두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과실 책임이라고 해서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과실이라고 쓰지만 이제 고의나 과실 같은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건을 팔아요. 그릇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팔 때는 깨져 있지 않고 어떤 하자가 없어요. 근데 사간 사람이 깨트렸다. 그러면 내가 돈으로 물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사갈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깨놓고서 나한테 환불해달라고 교환해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거나 했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팔기 전에 이미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물어주겠다. 이걸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라고 하면 대체로 20세기 또는 20세기 후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일로 넘어오면서 약간 변화를 맞이해요. 왜냐하면 이런 근대사회에 있던 이 원칙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이 자본주의의 병폐, 즉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자율만 놓고 보시면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이제 사장이 일반 고용자들, 종업원들을 골라서 고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이게 뭐 1,000원에 일할래? 그랬습니다. 1,000원은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요. 그럼 넌 빠져. 다른 사람이 1,000원에 일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1,000원에 일하는 사람도 그럼 1,000원에 일하면 또 800원을 빼요. 그럼 1,000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힘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넌 빠져. 800원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하죠. 자유롭게 맡겨놓을 수가 없다. 소유권도 네 맘대로 막 사용하니까 이게 막 엄청 개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 좀 변화를 줄 거예요. 소유권은 이걸 상대화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의 제한을 가한다는 거예요. 네 거라도 네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네 거라도 뺏겠다 이 개념은 아니고 네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막 내 땅 위에 집을 진다 하더라도 제가 제 땅 위에 집을 줘도 이제 자유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뭐 100층, 200층 막 지면 그럼 나는 좋지만 옆에는 햇빛 못 받아요. 그런 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 받고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 자유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계약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게 유리하게 어떤 사람에게 되면 안 된다. 너무 터무니없게 어떤 사람에게 일방에게 유리한 방식은 안 된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내용들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과실 책임 부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요. 내가 실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장인데 내가 고용한 알바나 종업원이 사고를 치면 알바나 고용인도 책임지겠지만 사장인 나도 사용자인 나도 책임을 진다. 이런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알바생이 뭐 같이 나가다가 뭐 깨트리고 뭐 아니면 뭐 저기 손님한테 커피를 쏟았다 칩시다. 그럼 솔직히 내 잘못이 아니라 종업원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 사업장에서 일어난 거니까 내가 무과실이라도 책임은 지자. 이런 개념이 이렇게 변화를 온 거죠. 다만 요거는 이게 다 폐지되고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중심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를 한 거지 이건 깡그리 무시가 되고 이것만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뭐 민법의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는 드렸고 이제 법의 해석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민법의 효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민법의 효력에서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 민법이라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임의법규성이 있어요. 요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짜 뭐 법률 불소급 같은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이 임의법규성이라는 개념이 뭐야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민법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결국 뭘 하는 거지만 저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마지막 자판 같은 데서 물건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깎아달라고 해요. 그럼 그쪽에 안 됩니다 뭐 그러다가도 그러면 저기 2,000원 깎아드릴게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그럼 8,000원에 주시는 거예요? 10,000원 아니라 알았어요 가져가요. 아니면 뭡니까 10,000원에 한 개인데 뭐예요? 말했더니 하나 더 가져가세요. 여기 거 그래서 2개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렇죠. 계약자유입니다. 계약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깡그리 무시된 게 아니라 이게 아직도 원칙이에요. 원칙이 이게 가미가 된 거죠. 그래서 계약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임의법규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 민사관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상거래예요. 상거래. 쉽게 얘기해서 거래관계 같은 걸 생각하세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어떻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에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합의로 알아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지들끼리 멋대로 결정하라 이거예요. 괜찮다. 합의에 따라서 한다. 요 알아서 한다는 걸 임의적.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임의적. 그래서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에 당사자들끼리 먼저 알아서 정하고
다만 이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분쟁이 발생한다.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가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뭡니까 500에 지금 임대차 즉 제가 어떤 집에 뭐 월세로 들어가요. 뭐 보증금 1000에 월에 50만 원 넣고 들어가기로 했고 계약은 그렇게 맺어놓고선 갔더니 뭐 이래저래 60만 원 줘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가 출동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민법이 적용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게 뭐 장소적 범위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좀 잘 알아두시고 그게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건. 뒤로 보시면 그 사건의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권한, 권능, 권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눈으로 좀 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그 권리의 작용이라는 건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실까요? 이쪽을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라고 하면은 무슨 뭐 인간의 권리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있어서 권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돈을 미리 냈다. 그러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뭡니까? 물건을 먼저 줬다. 그러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권리를 얘기할 때 이 권리는 속성에 따라서 즉 작용에 따라서 이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분류 방식도 있지만 이 분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건을 내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민법을 얘기 드리는 거라 대체로 이거의 대상물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어떤 권리를 제가 지배하는 이런 느낌? 특히 이제 물건을 지배하는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입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아니 내 물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배권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이 물건 아니면 돈 주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선물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거잖아요. 내 거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다? 이게 지배권입니다. 물론 이걸 제가 쓰레기로 버려버릴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예. 근데 이게 남의 거면 제가 함부로 못 버려요. 그것이 바로 뭡니다? 지배권입니다. 소유하는 물건,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지배하고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 같은 게 이제 물건이 지배권의 성질을 갖죠. 그다음에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 특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 지배권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 거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특정인에게 뭘 요구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50 준답니다. 그래서 뭐 쭉 해서 15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안 줘요. 제가 뭐 치킨집에서 일했다 칩시다. 치킨집 사장님한테 돈을 안 주는 겁니다. 150을.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치킨집에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치킨집 옆에 커피점이 있었어요. 커피 전문점이. 근데 그 커피 전문점 사장님한테 간 다음에 제가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옆에 치킨집 알바생이네. 왜? 그래서 150만 원 주세요. 그래요. 왜? 커피 전문점 사장님. 왜? 내가 왜 줘야 되지? 옆집 이웃이니까 150만 원 주세요. 치킨집 사장님이 안 주니까 커피 전문점 사장님이 주셔야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바를 하고 돈을 받는 권리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를 약속한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저는 치킨집 사장님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권. 근데 위에 봤던 지배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 옷이라고 하는 게 제 거라는 거였죠. 이거는 치킨집 사장이 건드리든 커피점 전문점 사장이 건드리든 아니면 그 손님이 건드리든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 무슨 뭐 초등학생이 건드려도 야 그거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지배권이에요. 이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게 청구권이고 뭘 해달라 이거죠. 근데 뭘 해달라는 게 공짜로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뭘 했으니 네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개념입니다. 청구권은. 보통 우리가 이 청구권을 잘 알아두셔야 돼. 채권이라는 개념을. 예.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이 소비자 관련법은 대체로 뒤에 보시면 방파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은 다 이 채권 부분을 건드리는 얘기들이라 이 채권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방적인 해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뭐죠? 효력이 발생해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해제나 해지권 또는 상계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추인도 있고 뭐 채고도 있고 그런데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지나 해제라는 거. 해제와 해지를 잘 알아두시는 게 뒤에 이제 이걸 열심히 보시게 될 거예요. 형성권 참 중요합니다. 형성권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저거의 개념입니다.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하면 바로 그게 형성돼 버려요. 만들어져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해지나 해지가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품입니다. 반품. 나 이 물건 싫어요.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나 안 살 거예요. 이게 해제예요. 계약의 해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사기로 했다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고 하는 게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계약을 맺었을 때로 소급해서 이게 없었던 걸로 지워주세요 이 뜻입니다. 아니면 뭡니까? 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지불해서 계약을 다 썼다가 아유 나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해제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해제입니다. 해지는 뭐냐면 약간 이런 거 스포츠 센터 뭐 헬스장 같은 거 끊었다가 다달이 다니다가 관두는 거 있죠. 이건 종전에 계약했을 때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오늘 관두겠다고 한 때로부터 관둬지는 거죠. 이런 걸 해지라고 합니다. 해제해서 정지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게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고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거고 해지는 어떻다? 앞에 거는 다 인정이 되는데 이 뒤로부터 없는 걸로 보자 뭐 이런 거죠. 뭐 잡지니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뭐 끊어버리고 이런 게 전부 해지입니다. 해제와 해지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끝이에요. 어떤 특약이라는 게 이제 만약 제가 해제나 해지를 할 때 위약금을 문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그만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다른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래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항변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네가 뭘 하겠다 하면 네가 해야 내가 해준다. 무슨 말? 중고나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중고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무슨 뭐를 사려고 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책 아니면 무슨 뭐 게임기 뭐 이런 거 사려고 했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인터넷 같은 거나 카톡이나 뭐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연락을 해서 뭡니까? 아 그러면 어디서 만나서 합시다. 그런데 제가 먼저 물건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입금시키겠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아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그러실 거면 돈 먼저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물건 보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면 나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하겠죠. 서로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지고 물건을 주면서 돈을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먼저 뭘 해달라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다? 네가 먼저 해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는 결국은 뭐다? 같이 하자 한꺼번에. 주고받고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해줄 필요가 없는 거면 내가 먼저 해주지 못하겠고 네가 먼저 하라는 식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이해되시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 있는 게 동시행 항변권 또는 일반적인 항변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배권을 절대적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청구권은 상대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인에게 상대적으로만 갖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원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권리 행사 이런 건 좀 넘어가시고 민법의 원리가 뭐예요, 선생? 그러면 거의 신의성실이라는 것과 권리남용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신의성실이라는 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이러면 이 거래 관계를 맺게 된다면 신이 의리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와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깨지 말고 이 안에서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건을 사인다고 해놓고선 그래서 물건 보내줬더니 또 싫다 만다 이거 뭡니까? 완전히 뭐 매너 없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꾸로 뭡니까? 제가 돈을 냈더니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을 안 보내요. 일종의 사기인데 아니면 뭐 그게 늦어져서 그런답니다. 근데 거기서 물건을 살 때마다 맨날 그래요.
그럼 뭐 아니면 제가 헬스장을 끌었는데 물이 맨날 안 나와요.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땀은 찌질 나는데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고장 났대요. 그럼 빨리 고쳐줘야지. 근데 또 차일피를 안 고치고 그러면 아예 거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계약을 맺었으면 신뢰와 약속에 맞게끔 잘해야지 그걸 깨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할 수가 있어요.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반원이라고 표현해요. 금반원. 금반원이라는 게 금이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뭘 금지하냐면 반. 네가 했던 말을 반대로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가 했던 말 그대로 지키라 이겁니다. 왜?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이거죠. 권리남용 금지는 아무리 권리가 있는 자라도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 근대민법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근대민법이 원칙이긴 원칙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게 수정이 약간 있어서 어떻게 됐다? 소유권은 상대화됐고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그걸 남용할 수는 없어요. 특히 거기 보시면 시카인의 금지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독일 민법에 어쩌고라 해서 시카인의 금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의 권리 행사가 나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권리자에게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자 스스로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이 권리 행사로 타인에게는 중대한 어떤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득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이런 권리 행사는 어떻다? 시카이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금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결국 이제 현대민법적인 개념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종의 제한이죠.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구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권리의 구제를 말씀드리면 뭐 이부분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권리를 만약에 제가 침해받잖아요. 그럼 대체로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돈으로 바꿔달라.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력구제가 원칙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력구제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하는 게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를 통해서 타력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타력구제.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리고 돈 빌려준 거를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안 갚는 놈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구제 또는 사력구제가 원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타력, 즉 국가를 통해서 뭐죠? 구제받는 타력구제, 국가규제가 원칙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권리능력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되시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리능력이라는 거를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다라고 하면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는 대체로 막 인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있어서 내가 돈 줬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이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즉 권리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면 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지. 저런 게 뭐가 그럼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뭐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물건을 못 팔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가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건 즉 상거래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돈을 보유할 수 있다. 이거는 생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생존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아주 어리더라도 권리 능력은 있습니다. 아주 어리래도 뭐 5살, 6살이라도 뭐 플리마켓이라고 합니까? 벼룩시장 이런 데서 물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아주 어린애라도 100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2살짜리, 3살짜리 말도 못하는 애도 100억, 뭐 1조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상속해 주면 됩니다. 걔한테. 아니면 뭐 증여해서 걔한테 주면 돼요. 태어나자마자 1살도 안 되고 그냥 오늘 태어났잖아요. 출생신고 들어가면 얘한테 뭐다? 너무 깊어서 뭐 재벌 뭐 4세, 5세래요.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가 뭡니까? 내가 뭐 한 1,000억 있는데 그중에 100억을 얘한테 준다. 오늘부로.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존하는 사람은 돈을 보유할 수 있고 거래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생존하는 사람이란 건 누구냐면 전부 노출설에 따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 몸으로부터 완전히 나온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때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때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 권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는 할 수 있어도 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좀 이 거래 관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3살짜리가 돈은 보유할 수 있지만 쉽게 물건을 팔기는 어려워. 뭐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는 보통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의사 능력은 뭐 대체로 한 열 몇 살 정도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몇 살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영재라고 하면은 막 7살짜리도 엄청 잘해요. 말도 잘하고 저보다 나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부진한 친구들은 중학생 막 이래도 뭐 한 16세, 17세 아니면 심지어 뭐 좀 더 부진하시는 분은 뭐예요? 막 성인이 돼서도 좀 자기 말귀도 뭐 설명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을 이걸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 야 그냥 일률적으로 정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보통 몇 살이라고 하냐면 결국 이게 성인이냐 아니냐.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성인이라서 권리 능력을 갖고 19세 미만은 어떻다? 성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존하는 사람은 권리 능력은 있거든요.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거래를 독립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책에 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인에 대한 얘기로 해서 쭉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특히 이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뿐만 아니에요. 요 행위 능력이 지금 제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미성년자들은 이 사람이 의사 능력과 관련 없이 어떻다? 행위 능력이 일단 없다고 생각해서 독립 거래는 못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립 거래를 어떻게 거래해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부모님이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줘야 돼요. 이게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핸드폰을 사고 싶으면 스스로 못 사요. 스스로 거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뭐다? 독립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대신 사줘야 돼요. 돈도 없었지만 실제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없는 사람의 19세가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몇 명 이제 포함시켜요. 비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 미친 사람들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치매를 맞았다거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근데 치매를 맞자마자 무조건 피성년 후견인은 아닙니다. 이걸 왜 피성년 후견이라고 불러? 성인인데 성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후견을 해줄 수밖에 없는 성인, 후견을 당하는 성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낭비벽 같은 거에 빠진 사람인데 도박 같은 거나 막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해요. 완전히 미친 단계, 이거 정신병자, 이건 완전 정신분열 이건데 이 정도는 아니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건 피특정 후견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문제를 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피성년 후견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이게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 뭐 가족이면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신청을 넣어요. 어디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판사가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중증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려주면 뭐 배우자나 가족이 뭐죠? 마치 그 미성년자의 부모처럼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거래 관계를 대신해 주게 되죠. 미성년자라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있어요. 미성년자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용돈 범위 내에서는 독립적으로 독립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허락됐으면 허락한 영업,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즉 부모가 허락한 영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유언 같은 것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뭐 개별 문제로 하나 튀어나올 수는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아마 허락한 재산의 처분, 그 용돈을 처리하는 거고 허락한 영업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유언 같은 건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그 임금 청구권 16살 이상이면 보통 그 뭐죠?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는 그 비용을 받을 때는 돈을 받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서 알아봐 두십시오. 이제 선유 후견 이런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소라는 게 나오는데 주소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민법적으로 주소를 말씀을 드려야죠. 주소라는 건 우리가 다 갖고 있죠. 보통 사는 집이 주소입니다만 보통 사는 집이 주소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소가 곧 사는 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소는 여기 있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살고 있는 곳을 거소라고 했고요. 이게 주민등록지적 주소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 가면은 말이죠. 주소는 뭡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는 대로 돼 있잖아요.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어디든. 근데 뭡니까? 군에 가면 뭐예요? 사실상 거소하는 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 군대죠 뭐. 그런 식으로 주소와 거소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 주소가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 주소를 여러 군데 둘 수도 있고 예, 그런 개념들이 있으니 알아봐 주시고 그 부재자와 실종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좀 와서 보실까요? 여기 권리 내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재자와 실종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실종이라는 건 이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이제 뭐 배 같은 게 침몰한다거나 항공기가 떨어졌는데 이 시신을 못 찾게 되면 사실상 죽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죽었다고 단정 내릴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럼 보통 가족들이 이 실종 신고를 넣거든요. 근데 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면 이 사람은 차라리 사망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뭐 보상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부인이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었던 사람이 실종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즉 이 사람은 사망이 정리가 돼야 재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를 넣어서 뭐 경찰이 뭐 찾고 이런 거 떠나서 가족이 만약에 이게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가족 등이 이 법원에 뭡니까 실종에 대한 어떤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를 넣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한다? 실종을 선고해 주잖아요. 물론 이제 실종을 선고하면 이 실종 시점으로부터 뭐 긴급한 어떤 위난에 의한 경우도 비행기가 떨어졌거나 배가 떨어졌으면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뭘로 본다? 사망이 간주돼요. 아니면 무슨 보통 실종 같으면 배나 뭐 항공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갔는데 스스로 사라져버린 것 같다면 5년이 지나면 그 사라진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통 사망으로 간주돼서 해결이 되죠. 이런 것들이 보통 실종입니다. 근데 부재자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 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뭐죠? 유학 같은 걸 갔다. 아니면 무슨 주재원 같은 거로 장기 출장 구조로 갔다 이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람의 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산 관리는 두면 재산관리인이 관리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해관계 청구해서 일종의 법정 대리인처럼 해서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이 부재자라는 개념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실종은 뭐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되셨죠? 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이 법인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법인 잘 보십시오. 법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보통 자연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인이라는 뜻은 뭐 저희 산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인이 아니라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법적으로 자연인이라는 건 생존하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입니다. 여러분도 다 자연인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체에다가 인간과 같은 권리를 줘버려요. 왜냐하면 이 단체 이름으로 거래 관계를 맺게끔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게 이 법인이라는 게 회사예요. 회사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실 겁니다. 돈이 월급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오냐면 회사에 있으면요.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지 사장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 자영업 같이 이런 데서야 그런 데 있는 분들이야 뭡니까 이게 받아보면 뭡니까 사장님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그게 아니라 뭐다? 회사에서 영업 뭡니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회사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거는 회사가 이 꼴을 뭐다? 인간과 같은 권리, 능력을 갖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건 얘 이름으로 뭐다? 거래관계를 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즉 일종의 물건과 이 건물과 뭡니까? 인간의 조직체죠. 이런 거한테도 거래관계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를 주는 거죠. 그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불행히도 이게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회사를 빼고 민법에서는 민법상 법인은 어떻다?
보통 사단법인이라는 것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이게 가장 법인에 가장 많은 건데 이건 상법에서 규율하니까 그걸 빼고 법적으로는 뭐만 남는다? 재단과 사단만 남습니다. 뭐 재단 같으면 이게 무슨 뭐 저런 거 뭐 KBO니 축구협회니 이런 것도 다 이게 재단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돈이 나와 있는 겁니다. 돈이 출연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재단은 학교법인들이 이게 재단이 많고요. 장학재단 이런 것들이 재단입니다. 약간 그 공익적인 것들이 재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출연돼 가지고 돈이 출연됐다는 뜻은 사람이 별도로 없고 돈만 나와 있어도 이걸 뭡니까? 하나의 단체를 구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재단의 종업원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업원들은 이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무슨 그 일해주는 분들은 이게 고용인일 뿐이지 이 사단 여기서 사단이라는 뜻은 고용인을 뺀 이거의 설립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립자들. 이 사람들의 발기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모임체 굳이 얘기하면 사람의 단체 이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자가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람의 단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돈.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단 총회를 사원총회라고 부릅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필수예요. 두 개는. 그리고 여기도 재단도 이사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사원총회가 없어요. 그렇죠. 사원이 없으니까. 재단은 사원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사원이 뭐야? 그러면 사원은 선생님 그 종업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말단 사원, 뭐 대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원이라는 뜻은 이 설립자를 사원이라고 불러요. 아, 이 조직체를 만든 사람들을 이거를 사원이라고 불러? 예, 이걸 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실질적 단체의 주인들을 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원총회,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총회가 사원총회예요. 그래서 이 사원총회가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원이 있으니까 필수인데 여기는 사원총회가 없죠. 왜냐면 이게 돈만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감사는 요를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이게 필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필수가 아니고 두려면 두고 뭐 안 두려면 안 둘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건 나중에 뭐 이사가 반드시 있고 보통 사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사예요. 대표이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원총회가 있는 건데 이 사원총회는 주식회사 같으면 이걸 주주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주식회사 같으면 감사가 필수입니다. 여기는 필수예요.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죠. 이건 상법이 규율해서 여기서는 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아마 교재에 보시면 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조합은 뭐요? 이거 선생님 나 재개발 조합 같은 거 많이 들어봤어. 예, 그게 조합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이게 사람의 모임체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인은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 그 다음에 이게 허가를 대체 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표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인 만들려고 하면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갖고 가서 돈도 내고 이래가지고 정리해서 딱 법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조합은 그거보다 만들기가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이거는 사람들이 굳이 얘기하면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맺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뭐니까 국가로부터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성격이 좀 약합니다. 물론 근데 조합도 조합법 보면은 좀 규제가 많지만요. 그래서 가장 쉽게만 말씀드리면 사단과 조합을 쉽게 구분해 드리면 사단은 특징이 뭐냐면 요거를 해산할 때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해산이 조금 저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계약 상태라 싫으면 털고 나가면 돼요. 해지하고 나는 여기서 빠질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투여된 돈들을 많이 돈을 내 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서 돈만 나와 있으면 재단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해산할 때 지분을 어떻게 빼갈 것이냐 이런 게 복잡한 건데 이 조합은 뭐다? 내 것만 싹 빼서 그냥 싹 빠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대체로 법인보다 단기간 이 사업만 하고 바로 빠지는 거고 법인은 좀 계속적으로 이걸 뭔가를 운영하려는 차원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좀 단체성이 강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빠져나오려면 쉽게 빠져나오는 이런 개념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니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이건 뭔 말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 뭐 대충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다 돈만 나와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사랑 사원총회가 필수인데 재단은 이사는 있지만 사원총회 없고 감사는 뭐 이거 필수가 아닐 수 있고 민법에서는 상법상 회사는 감사 주식회사 같은 감사까지 필요한 건데 근데 조합이라는 것은 계약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개인성이 강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빼가지고 그냥 바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단체성이 약하고 개인성이 강한 건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무슨 얘기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면 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권리 능력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거래 관계를 이 사람 얘네들 이름으로 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리 관계라는 건 거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자격 또는 뭡니까 돈을 보유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뭐 자격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없다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 등기를 못 받았어요. 법인 등기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법인 등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사단이나 재단은 다 법인 등기가 필요해요. 허가를 받아요 국가로부터. 근데 이거를 등기를 안 받았어요. 등기를 넣었다가 등기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쉽게 해서 국가가 허락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가장 더 대표적인 건 아예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야? 그냥 현실에서는 종교는 원래 재단이 많거든요. 근데 아예 종교 단체가 재단 형태를 만들지 않고요.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상태로 법인격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모습 뭐 아시잖아요. 신도애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인 뭐 모임체 이런 것들은 뭐다 이게 법인 등기를 안 했으니까 사람이 모여 있고 돈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다 거래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근데 다만 이런 경우도 이 사람들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차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상 법인의 힘이 안 보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 이름으로 어떤 거래 관계를 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의 그 권한까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사는 그러면 선생님 이게 필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저기 회사에서도 이사라는 게 중요하다는데 나도 이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높은 애들은 보통 이사라고 부르더만 그러면 그 이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면 법인을요 대외적으로 대표하고요. 그렇죠. 여기 사장님 누굽니까 하면 이 회사 아니면 이 단체 짱이 누구세요? 그럼 이 사람이잖아요. 아 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물론 뭐 큰 회사면 이사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업무를 지휘 또는 집행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뭡니까 최고 대표자로 뽑혀져 있으니까 이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곧 법인의 행동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이 법인의 행동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약간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법인의 정관을 통해서 이 정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정해진 규정돼 있는 약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돼 있는 어떤 뭐죠? 규칙 이렇게 이 사규 보통 회사 같으면 사규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관에 따라서 뭡니까? 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의 어떤 권한은 어디에?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사를 자르고 말고도 어떻다?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를 자르고 팔고 아니면 이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못한다 이런 게 정관의 어떤 뭐다 기재 사항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내용이 많고 어려웠죠. 그 뭐 법인의 소멸 같은 거는 뭐 돈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등기는 국가가 해주면 되고 오늘 이번 시간에 좀 내용이 어려운 거를 했는데 좀 읽어봐 주세요. 여기서 막 시험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봐주셔야 되고 꼭 봐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권리를 작용별로 구별하는 거 아시죠? 그거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민법의 원리도 좀 이해해 놓으시고 그렇죠.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 금지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 법인체에 대한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법인체라는 거 알아두셔야 나중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 뭡니까? 이 방판이나 아니면 전자상거래에서 뭐 쇼핑몰이 됐든 무엇이든 이 업체라는 개념이 이 법인이라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잘 좀 한번 다시 리뷰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뵙고 민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